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사우디의 리야드로 결정됐습니다. 부산은 165개국 가운데 29표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의 희생 권고 최후 통첩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컷오프를 권고한 하위 46명의 영남권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항의조 선수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 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많이 아쉬웠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전부가 다 안타까웠을 테고요. 특히 끝까지 간절한 염원으로 기대를 했던 부산 시민분들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깝게 마무리가 된 바로 세계 박람회 유치 소식입니다.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 힘을 모았다. 또 민관 협동해서 참 노력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 나라 가운데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득표를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다음에 2차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었는데 1차에서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고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견도 있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다 말을 했고요. 정말 우리는 민관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끌어내지 못한 거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우디, 중동 오일 파워가 벽이 너무 높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우리가 1년이나 늦게 유치전에 가담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래서 시간이 일단 많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가운데 특히 중동 국가들로부터는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오일머니 공세가 상당했다. 그 규모를 싹쓸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규모로 우리가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개발도상
동아시아도상국들이 숫자가 많아요. 이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투자 약속, 금전적인 지원 약속을 하면서 아무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발표했던 무려 840조 규모의 초대형 개발 계획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이 엑스포 유치를 꼽았거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회원국들의 눈을 좀 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람회장 조성에만 무려 10조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지국에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 게 꼭 아프리카 국가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 부산이 뛰어넘기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부산이 이 유치를 위해서 세계 각국을 뛰어다니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상 외교적 성과가 또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 때문에 부산이 국제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또 경험으로 축적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분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중건음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또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자 차출로 인해서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이제 출마할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보내면서 좀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직접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언급되는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다시 또 지역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후임 인선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이런 장관들 또 수석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또 어떻게 총선에 임하느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특히 한동훈 장관이 비례로 가느냐 아니면 강남으로 가느냐 종로로 가느냐 대구로 가느냐 여러저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궁금한 상황이고, 원희룡 장관도 정말 험지로 가서 특히 계양을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장관 자리가 바뀌면서도 국정 운영은 계속 또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관련성을 부각시키지 않았던 외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번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지 예약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등 공공 서비스 시스템들의 크고 작은 장애는 계속 발생해 왔다. 그러니까 꼭 이번 정부에서 처음 발생한 건 아니라고 일단 강조를 했고, 그 후에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입장으로서는 조금 난처할 수도 있는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25일에 17일을 시작으로 4번 발생했던 행정 전산망 오류 장애 서비스 마비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L4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 이상이었다고 했다가 이제 네. 최종적으로는 라우터, 네트워크에 신호를 보내는 연결 장치인데요. 이 라우터를 꼽는 포트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렇게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 이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과 같은 외부 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사실 설명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이미 선을 그었던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지금 정부가 원인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처음에는 L4 스위치라고 했다가 나중엔 라우터 포트로 설명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문점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정부 책임론을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이미 부처가 선을 그었던 외부 공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무엇이 원인인지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상당히 또 민감한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가량의 명품 가방 선물을 받는 장면이 공개되어 지금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서울의 소리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저께부터 보도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난해 9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 밑에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뭐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 동포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뭐 그 전에 이 통일 관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은 해왔다, 정책 제안을 해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게 됐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 지난해 9월에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파우치를 들고 조그만 가방 이 네. 파우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걸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보도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최재형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던 겁니다. 이게 뭐 몰래 촬영을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른바 네. 이제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건데 그래서 뭐 최재형 목사는 이 명품 선물을 줬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가져가라라고 아예 거부한 게 아니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9월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해 6월에 먼저 방문을 했을 때는 그때도 명품 화장품 향수 세트를 들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때도 그걸 선물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 당시에 얘기를 나눌 때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위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된 통화가 있는 걸로 자신이 듣고 그거를 이명수 기자와 상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그 전부터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했던 그 상황에서 서울의 소리 맞습니다. 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했다. 그래서 그 녹취를 보도해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한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 이명수 기자와 상의한 끝에 6월에 뭐 이 화장품 세트도 선물을 줬고 그 다음에 6월에 선물을 주면서 금융위원 어쩌고저쩌고 인사 관련된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명수 기자가 그러면은 뭔가 인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다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9월 이 명품 가방을 줄 때 그때는 또 아예 촬영까지 했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부터 몰카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그래서 민주당도 이 가방을 정말 받은 게 맞냐 어떤 상황이냐라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은 계속 강건을 내서 그 받은 뭐 파우치인가는 어디 창고에 있고 뭐 이런 설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밝혀지는 대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기획된 정치 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청년 최고위원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인 것 같아요. 불법적인 취재일 뿐만이 아니라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의 설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장예찬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배종찬 소장님도 말씀하신 이 몰래 카메라를 통한 함정 취재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걸 반환 선물로 분류를 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장예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실제로 지금 언론계에서도 이 취재가
취재가 어쨌든 간에 미리 명품 선물을 준비하고 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까지 손목시계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좀 받는 장면을 선물을 받는 장면을 유도하면서 찍은 함정 취재 아니냐라는 취재 윤리 부분의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 이 취재를 했던 장인수 기자가 보도를 했던 장인수 기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그것이 함정 취재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아니면 함정 취재가 아니면은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이걸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좀 저렴한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저렴한 선물로 연락을 했을 때는 대답이 없다가 비싼 명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개인적 면담이 또 성립됐다는 반응이 오고 또 6월달에 촬영을 못했을 때는 박정희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청탁으로 들리는 듯한 내용도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촬영에 준비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최재형 목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논란과 별개로 원래 대통령 부인은 이런 사적 대화, 사적 명담, 선물 수수를 애초에 대통령실 시스템상 못하게 했어야 된다. 만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이 또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겠네요. 자, 국민의힘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상위권 성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배현진 의원은 이제 원내에서 1위 그리고 원외에서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다. 이게 좀 알려졌는데요. 사실 당무위에서는 이걸 좀 안 밝히겠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됐고 또 개인 SNS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 올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하면서 내년 총선에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권에 있는 의원들은 1위 뽑힌 의원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지금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하위권 46곳의 현역 의원들 이게 지금 영남권이 많다는 거죠? 교체를 권고한 상황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역구 의원 89명 가운데 국민의힘에 영남권 의원이 56명이에요. 62.9%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영남권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여론조사 지지율을 컷오프 근거로 할 경우에는 일은 안 하고 인지도만 높은 사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만 많이 바꾼다고 해서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떠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텐데 당무감사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 뭐 그리고 비판 이건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네. 자,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결과 당무감사 결과가 향후 공천에도 어느 정도 영향 또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관위가 평가를 할 때 어떤 자료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동안 쭉 봐왔던 걸로 봐서는 당무감사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영남권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뭐 걱정 이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청담대교 북단 방면 진입램프가 현재 한 개 차로 전면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동 1터널에서 옥천 3터널까지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금강 나들목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7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광교터널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6km 가까이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성남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남동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주류 의원들, 이른바 우리가 비명계 의원들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직격 비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이 비명계 의원들이 내놨던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발언 중에서도 특히 이 비주류의 좀 구심점으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이, 어제 발언인데요. 어제 발언이 가장 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진 면역 체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막을 수 없다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방금 들으셨지만 이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또 언급한 것 아니냐. 실제로 언급했다고 봐야겠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또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 발언하는 행사 중간중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답을 주고받았는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당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너지고 당내 민주주의 억압되는 것은 당의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까지 사실상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지금 당내 비주류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탈당 얘기도 나오고 또 원칙화 상식이라는 모임도 만들고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구심점으로서 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가 조직적인 행동을 보일지, 이 부분이 또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에게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도 지금 이탄희 의원이죠. 네. 험지 출마하겠다, 내 지역구를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좀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 의총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때문에 국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는데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연기했다는 거고요. 내일 논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제일 관심의 초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국회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른바 병립형,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이 정당 득표율대로 이 비례 의석을 분배해주는 거대 정당이 유리한 상황이 이전의 되겠죠. 제도죠. 네, 그렇게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결국 이기는 선거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취지는, 명분은 준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대로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연동형 비례제로 갔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우리 위성 정당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도 대응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준연동형 하면은, 그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만 위성정당 안 만들면 비례대표 이거 다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26대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6석을 다 가져간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당 지도부 쪽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니 그러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지법을 만든 다음에 꼼수 위성정당 못 만들게 여야다 그렇게 방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가면은 아니 꼼수도 못 쓰고 이 우리가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얘기해왔던 이 다양성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또 국민의힘이 받아줄 것이냐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면은 야당이 또 단독으로 그걸 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법사위원장도 김도우 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불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내일 의총을 좀 지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예고한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그러니까요. 김진표 의장의 결단에 결국 계속 주목이 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를 약속대로 열어야 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도 되지 않았고 이게 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이런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탄핵안 처리하는 그런 본회의는 열 수 없다. 아직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30일에 이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탄핵 소추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까지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난 9일에 발의를 해서 이게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는 마쳤는데 본회의가 열리질 못했어요. 산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민주당은 이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본회의 의안이 아니다 라면서 철회할 수 있다면서 철회를 해서 이번에 재발의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회를 할 거면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 철회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서 반발했고 이거 사실 헌법재판소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탄핵 소추안 내용을 일단 9일에 보고가 됐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이나 방통위 안건을 의결을 해서 이게 합의제기구 원칙을 어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 이 가짜뉴스 대응 같은 경우에도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까지 심의하도록 지시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는 2020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연루, 이정석 검사는 천안 골프장 대기업 회장 접대를 받은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아직 거죠.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여당은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탄핵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탄핵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야말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진표 의장한테 본회의 개의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표 의장의 뭐 결정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사실 김진표 의장 계속해서 예산안 이 법정 시한 안에 12월 2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한 검사 2명의 탄핵안이 처리가 된다면 예산안이 또 처리가 안 되고 파행되는 게 아니냐 이걸 좀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합의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안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는 안 된다. 그걸 빼고 안건을 처리해야지 본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런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아니 정말 그러다가 그러니까 탄핵당한다. 탄핵당할 싸움은 김진표 의장 자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가 열지 말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뭐 모습인데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고심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입니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또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된 바 있었는데 또
보직해임 심의를 받았다고 이거는 무슨 일 때문인가요?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자신이 수사했던 보고서를 예정대로 보고했던 대로 경찰에 이첩을 했다가 국방부로부터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사실 기소가 된 그렇게 상태고요. 다 알고 있죠. 그와 동시에 8월 2일에 이미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이 군사경찰병 과장 군사경찰 병과장이라는 보직이 하나 더 있었어요. 2개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보직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 보직도 해임하겠다면서 보직해임 심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박정훈 대령을 또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가 27일에 수사 외압을 숨기기 위해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까지 한 국방부와 해병대가 하루라도 빨리 박 대령을 해병대 군사경찰 조직에서 지우고 남아있는 군사경찰 구성원들까지 길들이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사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병과장 보직해임까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예비역 자신의 동기들과 응원을 받으면서 출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직해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계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낸 처분서에 따르면 이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에 보면 현재 이 편선 직위에서 보직해임 당 상태 그리고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상태를 볼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도 더 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인권연구소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2611님 부산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저트송으로 위로하고 싶네요.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신청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산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벌써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무력 충돌로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적의 공격으로 위험이 닥쳐올 때 경보를 발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경계경보는 닥쳐오는 위험을 경계하라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적기에 공습이 예상될 때 사이렌이나 종 또는 황색 깃발 같은 것으로 신호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황색 경보라고도 합니다. 또 적의 항공기가 공습할 때 위험을 알리는 경보를 공습 경보라고 하지요. 사이렌이나 종, 깃발, 육성 따위의 신속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요. 이것을 청색 경보라고 합니다. 공습 경보란 말에서 공습은 공중 습격을 줄인 말인데요. 빌공자에 엄습할 습자를 씁니다. 참고로 이와는 다른 한자인 칠공자를 쓰는 공습은 갑자기 공격하여 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채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의 공습을 받았다라고 하면 갑자기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경보나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등을 발령했다가 해제됨을 알리는 신호는 해제경보라고 하는데요. 초록색 깃발이나 방송 또는 경적 등을 이용해서 알리게 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종일 춥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9도, 부산 10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밑돌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8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모레도 서울 영하 6도,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한겨울 추위는 토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지역은 밤까지, 경상도 내륙과 전남 서해안은 밤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1cm 정도가 쌓일 수 있겠고요. 강원 영서는 오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 소식이 없는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준도 상환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1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2분기에 이어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18,707명으로 1년 전보다 14.6% 감소했습니다. 1981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적은 출생아 수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만리경 1호를 이용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저는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기침하시는 분들 많던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감기 각별히 많이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요. 뭐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 다 사라져야 될 모습들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게임 영상 속에 손 모양을 두고 남성 혐오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게임 제작사인 넥슨이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단체 집회를 두고 칼부림을 예고하면서 또 시끄러운 또 갈등을 빚는 모습이네요. 네, 이 사건이 몇 주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저도 좀 지켜봤어요. 바로 여기 뉴스로 안 가져오고 좀 흐름을 계속 지켜봤는데 이 시작은 그 손가락 모양이었죠. 이 메이플 스토리라고 되게 굉장히 너무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게임의 한 리마스터 버전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에 이제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알려진 장면이 등장해서 논란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받아들이기로 뭐 한국 남성을 조롱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 혐오라는 게 뭐 어떤 걸 상징하느냐라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어떻게 느끼느냐도 중요하고 사회적 함의가 어떤 게 들어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맥락인 거잖아요. 어쨌든간 이게 논란이 되면서 그 제작자가 이 그림에 의도적으로 이런 그림을 집어넣었다라고 폭격을 받았고요. 넥슨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그 제작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성단체가 그 넥슨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더니 이에 맞서서 칼부림 예고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어제 그 판교 쪽에 그 지인들도 그 경찰관이 배치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사진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뭐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뭐 심화되는 양상인 거는 뭐 심각하고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다루긴 어려워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이 지금 사태에서 좀 바라볼 관점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는 당연히 뭐 어떤 그런 상업적 상품에 특정 정당의 로고를 몰래 삽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점, 또 여러 사람이 협업한 작업물에 피해를 줬다면 기업으로서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관점으로는 이제 물량 공세로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업들이 직원을 자르는 게 올바른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 악성 민원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많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업이 사상 검증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이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런 뭐 들불처럼 일어났을 때 기업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온라인 직장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의 회사 이름을 닉네임에 달게 네. 되거든요. 근데 넥슨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혹은 다른 회사 이름을 달고 뭐 여성 소비자들을 향해서 뭐 강한 욕설을 내뱉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회사는 서류 보고 뭐 여대 나오면 뽑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만으로 이렇게 또 노동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너무 소모적이에요. 너무 소모적이고요. 불필요한 갈등이고 서로를 힘들어할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 소식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영화입니다.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인데요. 황정민, 정우성 또 배우 이성민의 메소드 연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흥행에 이어서 서울의 봄 챌린지까지 유행이라고요. 네. 아직 안 보셨죠? 네. 아 근데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2일에 개봉을 해서 예고편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본 것 같기도 이미 본 거거든요. 네. 개봉 6일 만에 벌써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범죄도시 3 제외하면 올해 개봉 영화 중에 가장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도 그렇고 뭐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하면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 역사가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왜 궁예와 왕건이 붙으면 이제 왕건이 이길 거라는 거 다 알고 보는 그렇죠. 건데. 궁예의 또 관심법도 유명하죠. 우리 KBS 대하드라마에 다 보인다니까. 네. 이것도 유행을 했었죠. 네. 소장님 기침하실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아무튼 네. 결말을 뻔히 안다 이거죠. 아는데도 사람들이 봐요. 그거는 이제 뭐 연기력이 좋다. 뭐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입소문도 있지만 이 영화 좀 특이하게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반응 때문에 화제가 되면서 더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기 전과 후 스마트워치로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서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영화 보고 나서 심박수가 172bpm을 찍기도 했습니다.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결말을 다 알고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도 심박수 조절이 안 되더라 하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누리꾼들은 결말을 알아서 더 가슴 아픈 영화다. 돈 주고 영화 보다가 화병 생기는 줄 알았다. 정말 저런 상황이 40여 년 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비교적 이 사건을 잘 모르는 10대, 20대 초반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워치를 많이 그만큼 쓰시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새로운 유행을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건데 이런 헬스케어 기능이 이렇게 챌린지 영화와 접목해서 이런 인기에 반영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다른 어떤 유행과 연결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영화 아수라를 또 감독하기도 했었고요. 본인이 실제로 고등학생 때였나요? 한남동에서 이 총성을 들었었다.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심박수를 재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았던 국가가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갑자기 금연 정책을 전면 철회했다고 합니다. 원래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네. 왜 물러난 겁니까?
이게 지난해 발표가 됐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그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었죠. 아예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면 담배 아예 못 사게 한다. 그러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담배를 아예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모아졌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뉴질랜드가 지난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뭔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일당이 된 국민당이 이것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정책을 내놓은 전임 정부는 노동당이었습니다. 이런 금연 정책을 폐기한 주요한 이유는 세수 확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지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족해진 세수는 그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개방을 해서 세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부동산 시장 개방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다른 데서 세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 발표가 나고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세계를 선도할 보건 대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퇴행시키는 조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의회에서 흡연자들이 감세로 인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제안은 충격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뭐 정말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흡연자들이 계속 이제 세금이 필요하니 계속 담배를 펴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뉴질랜드가 처음에 이 정책을 내놨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줬어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2009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 똑같이 담배 구매할 수 없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좀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내놓고 철회를 하니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또 이런 선도적인 정책이 또 필요는 한데 그죠? 네. 뭐 일각에서는 아예 담배 공장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또 정책이 회복되거나 재추진될지를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병원에서 생을 마치는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 한국이 비중이 가장 크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OECD 보고서에 실린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에서 2021년 사망한 사람들 중에 의료기관에서 숨진 비율이 70%로 같은 기간 OECD 36개 회원국 평균 49%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뭐 일본이 68%, 헝가리가 67%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고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비율이 23%가량 27%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그 보건 의료가 쉽게 병원에 찾아가고 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OECD의 기준은 병원에서 숨진 비중을 통해서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이 아니면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병원에서 숨진 비율이 낮을수록 본인 집과 같은 그런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OECD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뭐 요양원 간다, 뭐 병원 보내줘라 이렇게 하지만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65세 이상 인구 57%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고령자분들의 노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는 좀 초고령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좀 깊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딸, 부산 출신인 이현주 전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간절하게 바라셨을 텐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근데 뭐 받아들이시는지. 간절하게 바라긴 했지만 저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보는 있죠. 근거가 또 있으시겠죠. 그럼요. 일단 국제 정세에서요. 절대적으로 불리했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도? 선거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구도를 뛰어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다, 뛰어다니고 있다 막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번 개최지가 어디예요? 오사카. 그죠? 2025년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이 과연 유리할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국제 정세, 사우디 막강한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사우디가 지금 막 나서서 하고 있죠. 오일머니. 네, 이 사우디가요. 뭐 오일만이지만요. 일단 강대국들 입장에서 사우디하고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문제 있죠. 이스라엘 문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는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이면서 동시에 친미 국가죠.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 독자 행보도 하면서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몸이 닳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페크 플러스의 사실상 그 핵심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온 전신의 지구상에서 지금 전쟁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 에너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원유, 그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오페크 플러스 거기에 리더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수교를 중재를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또. 그래서 이 중국이 또 굉장히 중요한 키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이 많은 것처럼 역시 중국을 따르는 나라도 꽤 있거든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보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우방이긴 하지만 전략적 필요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외교 전략에서 실책을 범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미 잡은 물고기가 됐잖아요. 카드가 없어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론 원유라는 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노력해서 이것을 꺾는데 한계가 있었다. 구도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외교 전략의 실책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은 많은 이제 전략가들이나 이 외교나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좀 힘들 텐데 이번에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치 될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막 박빙 뭐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뭐 거의 역전 가능하다. 그렇죠. 역전 뭐 접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치열하다, 박빙승부다. 근데 보면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한 며칠 전에 외신에서는요. 사우디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국가가 120개국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비슷했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뭐 한두 나라가 빠졌든가 결석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발표를 한 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지한 게 120국이면 120국이 넘으면 여기서 180국이 회원국인데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이탈을 아무리 한다 해도 반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제일 실망을 한 게 이게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기사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매신에서는 꽤 나왔는데도 대한민국이 정보가 통제되는 국가구나 이런 걸 느꼈고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권, 국민들의 액세스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이 여전히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곧 역전될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흥분했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뭐냐. 우리는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은 하되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난번에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선거에서 그 강서 보궐선거 때 이길 수도 있다 막 그랬는데 까보니까 어땠어요? 형편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웬만큼 차이가 났었어야지 국민들이 그냥 충격받았을 겁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엑스포였고 부산 시민들은 그 간절한 소망을 또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아니 뭐 어쨌든 뭐 노력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이나 다다음이든 또 어떤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뭐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다음도 쉽진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사카 그다음에 또 리야드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대개 보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뭐 한 번만에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다만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혈세를 낭비했다. 홍보 예산을 너무 많이 썼어요.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막상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35,000불 시대인데 이 시대의 국가는요. 과거에 88 올림픽 할 때 10,000불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행사에다가 전부 올인하고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국적 발상이에요. 개발도상국적 발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되 우리의 일상적인 이 영역들, 일상적인 행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 홍보 예산 막 하고 그다음 찬양으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엑스포에만 매달리면서 일상의 시정 그다음에 공약을 이행해야 될 공약 이런 거 다 팽개친 거 아니야? 어디로 갔지?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한테 남은 게 이걸 물론 밑거름은 됐지만 그 밑거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이런 것도 여기에 올인하는 바람에 우리 기회비용이 컸다. 그래서 저는 부산 시민들이 정말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밑거름이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한테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꿈만 꾸면서 결국은 뭐냐 엉뚱한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되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전반적인 행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리고 정보를 통제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좋은 방향으로 애써서 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현실을 직시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타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지고 나니까 뭐 5일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되면 뭐 우리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우디가 됐으니까 축하한다. 실제 그렇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요. 사우디 어쨌든 간에 잘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앞서서 생각을 넘겨 짚었구나. 다음에 이러지 말자. 그리고 기왕 사우디가 됐으니까 우리 또 이 사우디의 엑스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찾자. 이렇게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엑스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신에 다 나와 부산 시민분들 힘내시고요. 이현주 전 의원의 말씀은 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더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연혁신위원장 혁신위가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 또 희생 권고안을 내일 30일이죠.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최고위에 넘길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역들은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속도 조절론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또 의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실제로 좀 있으면 뭐 한 12월 달이든 1월 달이면은 불출마도 하고 험지 출마도 할 건데 네. 혁신위가 뭐 너무 밀어붙이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혁신위가 지금 비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라는 것은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이 되기 전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활동을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런 혁신 권고안 같은 것들, 뭐 희생 권고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아예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너무 일찍 이걸 꺼내는 바람에 이미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공식화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는 혁신이 너무 빨리 이 얘기를 했다. 네, 너무 초장부터 이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2월 초중순 정도 돼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사실 11월 중순쯤에 나온 거 아닙니까? 혁신이 또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기한이 아마 있긴 하되 좀 약간 막판에 해도 되는데 너무 일찍 이게 불 붙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혁신이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혁신위가 비대위라서 예를 들면 뭐 이것을 모든 거를 선거 때까지 혁신위가 비대위가 끌고 간다 이러면 조금 더 나중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다만 조금 빠른 부분은 너무 일찍 이슈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네.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제 당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무감사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컷오프를 권고한 하위 46곳 중에서는 영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영남 중진, 뭐 불출마 또는 뭐 험지 출마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당무감사든 혁신이든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영남의 중진들, 영남의 지도부, 뭐 기타 이런 분들 다 나가라. 이런 쪽으로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용산하고 이제 이 아무래도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럼 이 영남의 터줏대감들 이 과연 비킬 것이냐? 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이분들이 불출마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뭐 서울 와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스스로 오고 싶어 하시면 모를까. 그 싫은데 억지로 서울 와라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고요. 불출마란 얘기죠 결국은. 그러면 그 자리에 불출마하면 누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1 윤핵관 버전 1의 시대가 끝나고 윤핵관 버전 2 신윤핵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다. 총선을 기점으로 그들은 검핵관과 용핵관, 그러니까 검찰과 용산 관료 출신의, 그러니까 뭐 차관이라든가 뭐 이런 그 비서관들 출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아마 나오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이게요. 저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영남의 이 터줏대감이라는 분들이 지역 기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상당수가 영남이든 강원도든 윤핵관들인데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 사실은 저는 의아했던 게 왜 사법 정의를 막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지역 토호 내지는 약간 구태의연한 분들과 손을 잡았을까 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선 이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요. 이분들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낙하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여기서 맞서거나 그래서 제3당이나 아니면
그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요. 또는 안 나오시더라도 반발을 심하게 하게 되면 지역의 기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낙하산 오신 분들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낙하산 간 사람들이 당선이 돼야 자기 사람을 심는 건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윤핵관들이나 이 영남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자니 이건 뭔가 선거의 혁신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선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애초에 대통령께서 경선을 할 때 그때 애초에 지역에 지나치게 토호나 구태의연한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손을 잡지 말았어야 돼요. 아무리 선거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향후에 총선 때 이런 딜레마 오도 가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멸의 길로 간다. 중진들과 결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말씀인 거죠. 결별을 하면 본인이 힘들죠.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요. 정치를 오래 하시고 자기 세력과 기반이 있으신 분이면 그래도 돼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치 이분은 뿌리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별을 하게 되면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물리치지도 못하고. 근데 그대로 놔두자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이렇게 가서도 또 그럼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자기가 흔들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긴 해야 하는데 심자니 안 될 것 같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 봉착.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당에 또는 정치권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정치를 하고 자기 기반이 생긴 다음에 대선을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여하튼 있죠.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그건 또 우리가 그렇죠. 이미 이제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딜레마적 상황, 이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울산 이른바 대대울 강폭 행보가 있을 거예요. 친구인 이정재 배우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노출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목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여당의 총선에 기여하는 정도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보면 중도층 내지 무당파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동시에 검찰 정치 내지는 검찰의 시대 또는 이런 정치의 사법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분신 내지 아바타 같은 성격이고 또 실제로도 인사 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과 이 정치 사법화에서 어떤 야당과의 어떤 싸움 이런 과정에서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정치 사법화에도 큰 어떤 책임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중도층이나 무당파의 지지를 견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냐? 당의 열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뭔가 희망을 갖게 하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중도를 포섭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확장성. 네, 확장성은 저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요. 처음에야 약간 막 이럴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책임인 거고요. 결국은 검증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전반적으로 검찰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느냐. 검찰 정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공감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는 그 중도층에 소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죠. 다만 지지층들의 관심과 그렇죠. 지지층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침체돼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이제 투입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분이 이제 뭔가 활동하시려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네. 법무부 장관 내려놓고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든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호불호 내지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라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 그리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똑똑한 군인이라도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처럼 이제 검찰의 시대는 좀 그만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출마할 거냐, 뭐 종로에 출마할 거냐, 또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 지역구인 용산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고 권영세 의원은 뭐 국정원장설도 나옵니다만 총리직으로 가고 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는다.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그 권영세 장관이든 뭐 한동훈 장관이든 비슷한 캐릭터,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뭐 이런 거고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그 아바타적인 성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용산은 야당들 입장에선 전략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용산이라는 곳이 근데 사실은 여당에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강남하고 비슷한 곳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히 꽃가마 타고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지만 좋아요. 꽃가마 탈 수도 있는데 그 꽃가마는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여가 과연 긍정적인 기여냐 부정적인 기여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참사에 큰 어떤 책임이 있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사법화돼 가는데 큰 책임이 있는 분으로서 사실은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추락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있어야지 무슨 꽃가마인지는 저는 좀 의아하다. 아하.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지금은 약간 반짝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네임덕과 함께 저는 임기 말 되면서 결국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 책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 용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그 정권 심판의 분위기에 그 바람에 불을 당기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지역까지 일체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한 그 패착이라고 해야 되나? 용산으로 가는 것이 지역구를 용산으로 한동훈 장관이 선택하는 것이 별로 그러니까 탐탁치 보세요. 이게 않다. 아는 완전히 선택일 수가 있다. 전략적으로요. 심판 선거를 일체화시키는 거죠. 용산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다음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이인자에 대한 심판 이런 거를 리스크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겹치게 만들어서 집중 포화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여론의 추이를 보면 그다지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또 부산 연구가 있는 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제 부산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 출마선에 나왔었는데 종로 출마선을 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좀 빠르지 않나? 어떤 출마 선언을 지역을 정해서 하기에는 그죠? 네.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왜 갑자기 종로로 뜬금없이 얘기하실까? 더군다나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실수하신 게 여기 현역 의원이 계세요.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이 계시고 최재형 의원이 뭐
정치적으로 뭐 초선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대선도 나오셨고 감사원장까지 하신 분이라 이분이 버젓이 계신데 뭐 내가 거기에 경선을 붙겠다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출마 선언 완전 무시하고 거의 투명 인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의원이 발끈하면서 연고 없는 하태경 종로 출마에 국민들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생뚱말 이게 어떤 상황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아요. 생뚱맞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자, 이 의견을 좀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한입뉴스에서 다뤄봤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 네. 이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까지 진상 규명돼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도 어제 이제 최고위를 시작으로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 이현주 전 의원께서도 SNS에 관련 글을 올리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문제 이 관련된 사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말이죠. 저는 이 뭐 함정 취재다 뭐다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정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몰카 촬영. 예. 그래서 네. 저도 가급적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은 함정대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 문제 삼고 처벌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명품백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그걸 받았느냐 아니냐이지 그 취재 문제는 함정 문제는 그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곁다리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왜 명품백을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당연히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취재가 불순하고 이렇다 한다고 해서 이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저는 큰 코 다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영부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게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2부속실을 폐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가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실종되는 상황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그때 대선 때 눈물 흘리시면서 내조의 전념왕이다.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야? 뒤통수 맞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해명하고 저는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조치가 있으면 응당 그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여당도 대통령도 더 이상은 제가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이 문제를 감싸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저는 상황이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특검 논의를 포함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어떻게 지켜지냐 모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우리가 저 문재인 정권 때 봤던 그 추상 같은 모습 그것을 다시 보여주시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네.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굉장히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위험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네. 또 강조를 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옳은 소리하는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상당히 속상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항의조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축구 국가대표 항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영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는지 공방이 또 치열하고요.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로 드러나면서 이건 뭐지? 더욱 파문이 또 커지고 있는데 먼저 좀 이걸 신문 기사로 또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듣는 부분도 상당히 오락가락합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일단은 그 소스는 그 원천은 황의조 선수의 핸드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 누군가가 황의조 선수의 어떤 성관계 장면이 담긴 그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사실 그 핸드폰은 외국에서 잊어버린 거다. 분실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는 그 유포자를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고소하게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뜬금없이 그 유포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리를 해보면은 황의조 선수 자신의 핸드폰에 어쨌든 성관계 영상이 그 대상을 달리하는 여럿이 이게 있었고, 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의 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여러 개의 동영상인데 각각의 네. 대상이 달랐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의 어떤 영상이 있었던 게 맞고 그것을 유포한 것은 그 형수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형수가 또 그럼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해킹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게 아니고 해킹당해서 유출된 거지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성관계에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황의조 선수 당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 유출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한테 왜 이거를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걸 찍었고 유포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역시 입건이 됐고요. 네. 이런 상태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동의를 그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그걸 찍었으면 성인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의 없이 이거 몰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성착취물이 되는 겁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 없이 그것을 촬영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일 테고요. 황의조 선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참 또 궁금한 점 하나는 경찰에서는 이제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형수는 해킹 당했다고 했고 그 유출된 영상이 올라갈 때는 전 여자친구라고 그랬고 자 그냥 궁금해서 이건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황의조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이 형수는 전 연인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과 형수는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죠. 관리해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해줄. 그래서 형과 형수가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형수하고 황의조 선수와는 연인 관계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또 형수는 이것을 해킹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를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형수가 이것을 일부러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 뭔가를 노리고 올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우연히 사고가 아니라 네. 구속까지 할 정도면 이거는 고의적인 유포라는 것이 경찰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되는 겁니다. 돈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감정적 다툼인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박송 씨 사례를 들은 것처럼 네. 박송 씨 형님이 박송 씨에 대해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관계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재판 중이고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근데 물론 이제 형수는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영장 발부가 되고 경찰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은 IP와 여러 가지 동선과 이런 걸 봤을 때는 해킹으로 될 수가 없다. 해킹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휴대폰이 그 영상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네. 클라우드가 해킹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클라우드가 해킹된 거와 이 그 핸드폰 자체에 해킹된 부분은 구별이 됩니다.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자신하는 거는 당연히 이건 해킹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휴대폰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의도나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그것이 뭐 해킹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경찰은 형수가 문제가 있다. 어떤 이유에선가 그걸 유포했다 이거 된 네,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항의조 선수 측은 또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경찰하고는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형수가 가족인데 예. 당연히 그걸 처벌한다고 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가족 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황의조 자신의 문제죠. 왜냐 그 영상에 나타난 여성들은 지금 2명 플러스 1명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동의 없이 찍었다. 그리고 그것을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황의조 선수는 복수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찍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예. 이건 병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범죄적입니다. 계속 뭐 특정인들의 이름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 가해 논란도 있는데 사건의 쟁점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양쪽이 다 동의를 했더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자, 촬영을 한 것 자체는 물론 이제 그것을 유출한 거는 다른 문제가 다른 될 수도 문제죠. 있겠습니다만 자,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또 이 SNS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그것까지 변호인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완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이 변호인 측의 이 주고받은 이 항의조 선수와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지워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의조 선수 쪽에서는 정반대의 SNS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묘하게 짜집기 된 거다. 그러니까 황의조 본인한테 불리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경찰은 다 확보해 갖고 맥락을 보면은 그 진부 여부는 누가 책임 있는가 부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쪽 측면에 의해서 공개된 쪽만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헷갈리는 부분인 건데 수사상 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 프로파일러께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왜 촬영합니까? 저는 더군다나 항의조 선수 뭐 개인의 선택인지는 몰라도 국가대표 선수고 자칫 우리가 이전에도 성관계 영상이 연예인 경우에 유출돼서 상당히 큰 파장을 우리 사회에서 불러왔었고 상대방 중에는 뭐 연예인도 있다. 이거는 뭐 어디 가지나 아직까지 이제 보도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촬영을 하는 겁니까? 유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가능성,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종의 셋업 범죄에 의해서 교묘하게 유도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도돼 갖고 찍어서 유출돼 갖고 여러 가지 곤욕을 겪었던 연예인들도 이제 몇 명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어쨌든 자신이 얼굴이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었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성적인 취향을 넘어서 갖고 병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복수의 복수로 여러 명이 반복됐다라고 하면 이건 황의조 선수가 이 사법적인 처벌을 넘어서 갖고 심리적인 어떤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심각합니다. 이 영상이 유출된 것만으로도 일파만파 파장이고 추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른 기기, 휴대폰 외에 다른 기기에도 영상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기기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휴대폰을 의미하는 건지 사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더 심각한 부분이 그겁니다. 휴대전화로 인해서 찍은 거에 파일이 그냥 있었다고 하면은 그냥
찍은 것 자체만 동의한 게 문제가 아닌데 휴대폰이 원본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지금 노트북을 포렌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트북에 옮겨 갖고 한다는 거는 다른 의도, 소위만 돌려보거나 이런 거, 이게 유포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의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걸 찍어서 보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하면 이거는 죄의 질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경찰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트북에 이것이 있느냐,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유포가 됐느냐, 거기까지 보면은 이건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질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일단 국가대표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17건 정도가 불법 촬영 범죄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우리 일상 주변에 불법 촬영 범죄 퍼져가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루에 17건 그리고 뭐 2021년에 6,500건 지난해 7,000건 넘어가고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개별 경찰서에서 민원이 제기돼도 수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명인이니까 수사가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이거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일반인들에 의한 성적이 불법 동영상 부분이 수사가 안 되니까 이들이 더 누적돼서 더 교묘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수사상에 범죄 예방상에. 참 이게 불안합니다. 지금 이 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집행유예가 61%로 압도적이고 벌금이 24%, 징역은 고작 15%에 불과하는데 자, 일반인으로서 불법 촬영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 등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형태는 심리적으로 조짐이 좀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에 유도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대사가 있다든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찍지는 않거든요. 방 구석에 뭔가 빛이 번쩍번쩍 거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부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은 좀 조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도 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건 불법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네. 파장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 본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듭 재차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시민분들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활기차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